안녕하십니까. 에노라메스의 백악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회전체 구조 해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워크벤치를 이렇게 실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스태틱 스트럭처를 추가를 하시고, 그리고 뉴 스페이스 클레임 지오메타리를 통해 가지고 지오메타리를 생성은 하지 않고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그랩캐드라는 것이 그 사이트가 있는데, 그곳에서 이 회원가입만 하면 무료로 이 3D 형상을 좀 많이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필요한 부분들은 거기서 좀 많이 다운을 받아서 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임펠러 형상을 제가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임펠러 형상에 대해서 이 해석을 진행을 할 건데, 이 안쪽 부분에 이제 샤프트가 꼽히고 키가 꼽혀가지고 이제 같이 회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 임펠러만을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좀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샤프트하고 키에 부딪히 꼽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 면을 선택하시고 델리트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삭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라인들 있죠. 이렇게 중간에 이제 있죠, 있는 이런 라인들 때문에, 라인들 같은 경우는 격자가 이 부분에서 이렇게 끊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할까요? 격자 생성할 때 이렇게 엣지가 있는 부분들은 이 엣지 부분에서 격자들이 서로 그러니까 노드점이 많이 생긴다고 그래야 되나요? 좀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4개 정도 주고 일단 격자를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레이트 메쉬를 해서. 자, 그러면 이 부분 보이시죠? 방금 이 부분이 이제 격자가 일자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상을, 그렇죠, 이렇게 일자로 꺼져 있으면 그 부분에서 격자가 이렇게 노드점이 이렇게 서로 맞물려 버린다. 그러니까 좀 유연성 있게 격자가 짜지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부분도 보면 아마도 이 부분 같네요. 이 부분에 좀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격자가 조금 연결성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부분이 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라인들도 삭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격자를 다시 이제 짜도록 하겠습니다. 형상을 다시, 물론 이제 라인이 없어졌죠. 이제 격자를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는 일자로 되어 있던 게 이제 옆으로가 좀 스무스하게 변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좀 격자 연속성이 있을 수 있도록 좀 변경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 사이즈가 조금 너무하네요. 그래서 스팬 앵글 센터라는 것은 그 레졸루션에 가서 이걸 조금 더 많이 잘게 나눠준다라는 의미고, 스팬 앵글 센터라는 것은 이 원의 각도를 몇 도 정도로 해주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코러스 같은 경우하고 미디엄 파인, 이 부분은 360도를 기준으로 좀 나눠놨다고 보시면 돼요. 세 부분으로 나눠놨다고 보시면 되죠. 360도니까 세 부분은 120도 정도 되죠. 120도, 240도, 360도. 그래서 코러스는 뭐 240도에서 360도라고 보시면 되고, 미디엄은 120도에서 240도 정도, 그리고 파인은
뭐 영도는 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뭐 120도 이하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확한 건 이 매뉴얼 같은데 유저 매뉴얼이나 끝내 보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인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이 원을 좀 더 잘 모사를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격자가 좀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격자를 생성했습니다. 자, 격자를 생성했고 이제 회전체니까 회전 조건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쪽 부분은 이제 고정 조건을 줄 겁니다. 그래서 고정 조건인데 왜 회전 조건을 주느냐 의문을 좀 가지시겠지만은, 그래서 이게 안쪽에 고정이 되어 있지만은 이 전체적으로 회전하는 하는 그 관성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에 샤프트가 고정이 되어 있고 그 샤프트에 따라서 얘가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샤프트하고 고정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고정을 시켜놓고 그리고 나서 얘를 전체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RPM으로 회전을 했을 때 그때 회전의 효과에 의해서 얘가 어떻게 이제 인장이 되는지 변형이 발생하는지 그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너시아에 가시면 로테이셔널 벨로시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테이셔널 벨로시티에 지금 RPM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는 이 라디안 프 세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RPM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RPM을 몇 RPM을 줄 거냐면 1800 RPM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축은 이쪽 면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1800 RPM으로 회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로테이셔널 벨로시티가 이 타임이 0이고 1초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비정상 상태의 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초기 상태가 이제 0 RPM에서 1800 RPM까지 이렇게 변화를 시켜가지고 최종적으로 1800 RPM 됐을 때 계산을 하게 되는. 근데 이게 초기부터 1800 RPM으로 해버리게 되면 물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계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값이 한꺼번에 너무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계산이 진행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1800 RPM으로 아마 바꾸면 지금 계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너무 큰 값이 들어가 버리게 되면 변화가 너무 그러니까 값의 변화가 너무 크기 때문에 계산이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산이 진행이 제대로 되었네요. 그래서 이 값이랑 보시면 0.006 그리고 5.134죠. 그리고 내가 0에서 1800 RPM으로 가는 값이랑은 정상 상태에서는 동일합니다. 어차피 1800 RPM으로 가져갔을 때 결과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초기부터 1800 RPM으로 바로 가져가 버리게 되면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하중이나 응력값도 너무 크게 한꺼번에 줘버리게 되면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너무 큰 값이 처음부터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방정식 계산할 때에 오류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비정상 상태는 하중의 크기를 시간 단위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정상이랑은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분을 잘 고심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툴박스로 스트레스 툴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스트레스 툴도 우리 안전율을 보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15 이상이 되는데 이 안전율은 재료의 스트럭처 스틸의 항복 강도, 네, 여기 보면 텐셜 일드 스트렝스 있죠. 250MPa. 그리고 여기 보시면 텐셜 일드 스트렝스를 가지고 이 안전율을 판단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고 이제 커스텀 밸류를 250MPa를 주셔도 똑같습니다. 네, 똑같은 결과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율이 15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안전율 한번 계산해 보면 계산기에서 한번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5.134죠. 그래서 250메가파스칼을 5.134로 나누었습니다. 그래 안전율이 48.69로 수치적으로 나오죠. 그런데 이게 세이프티 팩터는 15 이상으로 그냥 민 맥스를 15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15 이상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 이상은 이 15라는 의미가 조금 애매하긴 애매한데요. 그 이 이상의 수치는 무조건 안전하고 얘가 파손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맥스 값을 15로 그냥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15 이상 산술적으로는 더 나오지만은 그래서 15 정도가 뭐 안전율이 15면 엄청나게 튼튼한 거죠. 견딜 수 있는 하중보다 15배를 더 견디는 건데 그럼 엄청나게 튼튼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해석을 진행을 했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얘를 1800rpm 뭐 3600rpm으로 좀 주고 계산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3600rpm으로 주고 계산을 진행을 해도 0.02mm가 이제 변형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보시게 되면 회전을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변형이 발생을 할 거라는 겁니다. 회전하게 되면 이제 바람의 영향을 받고 뭐 그런 바람의 영향보다 이제 회전을 하게 되면 이 부분들이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이 회전 관성에 의해서 이 부분들이 일자로 이제 펴지려고는 하겠죠, 그죠? 날개에 꼬여 있던 것들이 그래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응력도 20메가파스칼, 안전율도 12 정도, 아주 튼튼합니다. 그래서 이 샤프 임펠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1800에서 3600rpm 정도 사용을 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과연 몇 rpm 정도 써야 뭐 파손이 될지 그 단성 영역을 지나서 소성 영역으로 가게 될지 그 부분을 조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을 여기선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모달로 갑니다. 모달 그 지오메트리를 공유를 해 가지고 모달에서 해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달로 오면 이렇게 되어 있고 격자도 6개의 아까 fine으로 저희가 바꿔줬죠. 그렇게 해서 격자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오셔가지고 여기 픽스드 조건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널리시스 세팅해 보시게 되면 우리가 맥스로 찾고자 하는 게 6가지 이제 모드 정도를 찾을 거고 주파수 헤르츠를 찾을 겁니다. 그죠? 그 주파수 헤르츠대에서 뭐 얼마나 얘가 진동을 발생을 하는지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보고 그 다음에 로타 다이내믹스 컨트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댐프드라는 것을 yes로 댐핑 효과를 고려를 하고 그 다음에 코리올리스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ON으로 해주시고 나면 이제 캠벨 다이어그램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오프로 하게 되면 캠벨 다이어그램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코리올리스 이펙트라는 것은 얘가 회전할 때 발생하는 이제 관성의 영향으로 얘가 이제 바깥으로 좀 나가려고 하는 뭐 그런 정도의 의미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캠벨 다이어그램을 했는데 우리가 몇 개의 포인트로 RPM을 가지고 이걸 좀 확인을 해 보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5개 정도 포인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5개 포인트는 어디에서 주느냐 하시면 회전 속도에서 줍니다. 그래서 X축도 여기도 선택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5개의 회전수를 정해준다. 우리가 1800rpm, 뭐 3600rpm 문제가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0, 그래도 일단 1000rpm, 1000rpm, 그 다음에 5000, 만, 일시 100천만, 일시 100천만, 일시 100천만. 네. 1000rpm, 5000rpm, 10,000rpm, 20,000rpm, 30,000rpm까지 얘를 테스트로 할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했을 때 얘가 이제 1차부터 발생하는 주파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확인을 해 볼 거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다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솔브 누르면 이제 모달 해석을 진행을 합니다. 그럼 모달 해석의 처음에 우리가 정해준 이 해석이 있죠. 1000rpm일 때 모달 해석을 진행을 하고 6차까지 모드 해석을, 그 다음에 5000rpm일 때 6차까지 모드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10,000rpm일 때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각 주파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6개가 한 조가 되겠죠. 6개. 그래서 이게 우리가 1000rpm일 때 고유진동수, 그 다음에 이게 5000rpm일 때, 이게 10,000rpm, 그리고 이 20,000rpm일 때, 그리고 30,000rpm일 때의 고유진동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모드의 형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회전나는 회전체의 경우에는 얘가 이제 외력을 계속 받고 있는 상태죠. 회전이라는 관성 때문에. 그래서 그 관성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관성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고유진동수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고유진동수를 찾게 되면 470.86Hz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차 모드에서는 이제 이렇게 흔들리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2차 모드에서는 이제 저쪽 방향, 그리고 3차 모드에서는 저 방향. 그래서 1, 2, 3차는 거의 주파수가 비슷합니다. 저희 한쪽. 그 다음에 4차부터는 이제 한쪽이 좀 양쪽으로 꼬이는 그런 현상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5차는 이제 반대 방향 쪽이겠죠. 저쪽.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진짜 빠르게 회전할 때, 완전 고속 회전일 때, 그때는 이제 이런 형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30,000rpm일 때죠. 30,000rpm일 때 고유진동수 2846Hz가 나옵니다. 네. 470Hz, 1000rpm일 때는 470Hz가 나왔죠. 공진 주파수가. 그죠? 그래서 고속 회전함에 따라서 공진 주파수 때가 틀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 가지고 보시면 이 캠벨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캠벨 다이어그램을 보겠다고 했죠.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이벨루에이트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캠벨 다이어그램의 우리가 잠시만. 네, 우리가 1000rpm에서 30,000rpm까지 진행을 했죠. 그죠? 그래서 진행을 해 보니까 이 회전체가 견딜 수 있는 회전 속도가 얼마냐 하면, 지금 보면 여기 로테이셔널 벨로시티가 나오는데 여기 크리티컬 스피드가 1, 2, 3차 모드에서 나옵니다. 1, 2, 3차 모드에서 각 구간별로 1, 2, 3차 헤르츠에서 470Hz 정도 나오는데, 470Hz라고 그러면 RPM으로 따지면 60을 46 Hz에서 크리티컬 스피드가 18,592rpm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는 18,000rpm까지는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18,000rpm까지 쓸 수 있다고 이제 캠벨 선도상에 나오는데, 저희가 구조 해석에서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만 RPM 정도 해보겠습니다. 입시 100점 만 RPM으로 구조 해석을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만 RPM 진행 변형이 0.18mm고 158.46MPa 나오고 그래도 1.5죠. 안전은 범위에는 접어듭니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18,500rpm 그래 우리가 18,600rpm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로테이션을 밸런스 때 18,600rpm을 주고 계산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6mm가) 이제 조금 회전이 발생을 하네요. 아까보다는 회전 양이 훨씬 커졌습니다. 그죠? 변형량이 회전수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 변형량이 훨씬 커졌습니다. 그때 이제 응용은 548MPa이고 안전율을 보면 0.4입니다. 그래서 548MPa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 항복 강도가 250MPa, 텐실 얼티메이트 스트렝스인 460MPa에서도 훨씬 넘어간다는 결론인 거죠. 그래서 250MPa이 나왔기 때문에 이상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탄성 영역 안에서는 계산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탄성 영역에서 값을 계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그래프 네네네. 여기 보시는 이제 우리가 영스 모듈러스라는 거 있는데 이 영계수가 변이에 대해서 응력을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우리가 토탈 변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인에 보면 equivalent 토탈이 있습니다. 그래서 equivalent 반미 세수되어 있는 거 이것은 탄성 영역입니다. 네. 일라스틱 영역이고 그 다음에 equivalent 플라스틱 되어 있는 게 소성 영역의 변이고 그래서 equivalent 토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탈을 보게 되면 0.00275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그마는 E의 입실론입니다. 그죠? 시그마는 응력은 탄성계수 곱하기 입실론, 이 변형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기로 가지고 시그마는 E의 입실론, 네. 계산기로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0.00275 곱하기 그 다음에 탄성계수, 영계수죠. 이게 이게 20의 동그라미가 10개인가 붙을 겁니다. 아마도. 네. 네. 메가파스칼이니까 4개가 붙고 6개 20에 공이 10개가 붙죠. 2,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0기가 네. 는함하게 되면 550메가파스칼 정도가 나오 540. 네. 제가 이렇게 숫자를 하나를 덜 입력했나 봅니다. 6개니까 551메가파스칼이 나온다고 돼 있는데 그래서 응력이 548메가파스칼이 나온 거죠. 50 다시 계산 0.00275 곱하기 2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죠. 200기가 이렇게 네 551메가파스칼이 나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548메가파스칼 정도 응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값은 실제 일라스틱
토탈 스트레인이 이만큼 발생을 했는데 이게 탄성 영역을 넘어서 소성 영역으로까지 갔을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소성 영역에서 계산할 수 있는 값이 없습니다. 기울기에 대한 이 변형률에 대한 소성 영역 변화 계산할 수 있는 값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값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응력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터무니없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탄성 영역에서 계산을 했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소재의 항복 강도인 텐셜 일드 스트렝스의 250메가파스칼을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 이 부분은 탄성 영역에서는 계산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소성 영역에서 계산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소성 영역에서 계산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제가 듀플리케이트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를 하셔가지고 소성 영역에서 계산을 하려면 변형률에 따른 소성 영역의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스트럭처스트에는 없죠. 소성 영역에 대한 게. 그래 이 플라스티시티라는 이 부분에 대한 값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바이올리니 아이스트로픽 하드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값을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엔지니어링 데이터 소스에 가시면 이 General Non-Linear Material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스트럭처스티를 보시게 되면 이제 연계수도 있고 그 밑부분에 보면 바이올리니 아이스트로픽 하드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부분 끝점이 보면 0.0012에 250메가파스칼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넘어가게 되면 입실론이 소성 영역입니다. 그래서 아까 0.0027 정도 나왔죠. 그럼 이 부분으로 가게 되는데 실제 이 부분의 응력은 253메가파스칼로 밖에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무한정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단성 영역으로 갔다가 소성 영역에서 형태가 변화되면서 응력이 서서히 증가를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이제 이 극한 인장 강도를 넘어가게 되면 네킹 현상이라 해서 쭉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하다가 파손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성 영역을 계산할 수 있는 입실론에 대한 응력값의 데이터가 있어야만이 정확한 값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를 눌러가지고 추가를 해주시고 그런 다음 보면 스토키오스트리얼 난 리니어입니다. 비선형 물성치라고 하죠. 제로 비선형이라고 합니다. 난 리니어 물성치가 들어가서 이걸 가지고 다시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서 이제 여기서 소재 물성치를 난리니어로 바꿉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계산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계산되는 값은 비선형 물성치를 적용을 해서 계산이 진행된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토탈 디포메이션 0.644 변형의 값도 살짝 틀릴 겁니다. 64457 변형의 값은 똑같군요. 64457 잠시만요. 이게 왜 이게 스트럭처 스틸로 되어 있죠? 제가 보면 물성치를 난리니어로 바꿨는데 제가 선택을 잘못했었나 봅니다. 네, 이제 난리 0.7525 그래서 바뀌었죠, 그죠? 이 부분보다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죠? 실제 이게 제로 비선형 효과를 고려해서 저 해석이 진행된 겁니다. 탄성 영역을 넘어가게 되면 소성 영역에서는 변화의 값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탄성 영역 값을 그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응력도 288메가파스칼 정도 나왔습니다. 이때 토탈 스트레인이 0.0042 정도 나왔죠. 그래서 저희가 아까 여기 재료 물성치에 보면 0.004 정도 나왔고 0.042 정도 나왔고, 그러면 거기서는 응력이 약 255메가파스칼 정도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88 아까 0.040이었고 이거는 42였죠. 이게 42가 얘 때문에 안 찝히네요. 조금 증가를 시키면 찍히 0.0042 254 258 네. 실제 이제 여기 전체적인 부분이랑 조금은 값이 살짝은 틀리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0.042 정도 스트레인이 발생한다고, 토탈 스트레인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저희가 이제 플라스틱 스트레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0.0030 이제 플라스틱 스트레인이라는 것은 이 부분을 제외하고 이 부분입니다. 그렇게 탄성 영역의 변화를 제외하고 소성 영역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결과를 보시면 되고, 세이프티 팩터는 0.86 정도 되는군요. 네. 자, 여기 지금 계산을 이렇게 세 가지로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고유진동수 모드가 헤르츠가 몇 헤르츠가 되는지도 확인해 봤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앞에 구조 해석을 그냥 간단히 진행해서 3600rpm까지는 얘가 응력이 많이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전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이 모달 쪽에서 여기 보면 로트 다이나믹스 컨트롤이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얘의 임계 속도를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전 속도를 1000rpm부터 뭐 조금 높이 5000rpm, 10,000rpm, 20,000rpm, 30,000rpm까지 이렇게 해서 계산을 진행을 한 결과, 그래서 실제적으로 4차 모드부터까지는 그 임계 속도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 그 밑에서 여기 임계 속도가 이제 확인이 되었죠. 그죠? 그래서 임계 속도가 확인이 되었고, 이 임계 속도가 약 18,600rpm 정도 돌리게 되면 얘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펌프 같은 경우에 1800rpm 정도 씁니다. 1700, 1800rpm 정도 쓰는데, 근데 우리가 고속에 좋아하는 고속 터빈 같은 경우에 뭐 30,000rpm, 40,000rpm 뭐 이렇게까지 쓰고 있죠. 10,000rpm, 20,000rpm.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실제 좀 크리티컬 스피드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리티컬 스피드를 판단을 해 보시고, 그 판단을 한 이후에 해석을 진행하시게 되면 우리가 그 부분에 응력이 얼마나 나오는지, 안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되면 얼마 사용을 하지 못하겠네. 그래서 뭐 재료의 NF 선도가 있으면 여기서 필요해서까지도 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풀리를 리저버들을 뭐 제로 베이스들을 두고 라이프를 두고 이벨리에이트를 해 보시게. 이 NF 스트레스 라이프 커브가 없어서 그렇군요. 네, NS 커브가, 왜냐하면 여기 물성치가 두 개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는 NS 커브가 없죠. 여기만 NS 커브를 넣어두었고, 그죠? 그래서 여기 NS 커브가 없기 때문에 계산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회전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속도에서 이제 위험 속도인지 임계 속도를 가지는 건지, 크리티컬 스피드라는 것은 이제 위험 속도가 되겠죠. 그죠? 그걸 확인을 해가지고 구조 해석을 진행해서 얼마 정도 조금 불안전한지 그걸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튜토리얼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